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5강 실전 동형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풀어보지 못했던 다시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 더 해서 합격의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10회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유형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은 현대 문법입니다. 바로 서술어로서 본용어과 보조용어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 이것도 참 꾸준히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의문의 변동, 형태소. 형태소의 경우에는 참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죠.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형태소의 개념과 분석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음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고전문법입니다. 우리 고전문법은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할지라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그리고 글자 운용법. 지금 여기서는 이번 회차에서는 합용병소법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어생활 문제, 표준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과 언어 예절. 우리 보면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는 어때요? 각 모든 이 모의고사 문제에 보면 꾸준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하, 꾸준히 출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유형을 보면 문체와 사회 그리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작품을 보게 되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자주 출제가 되는 작품이죠.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사 한 문제. 자, 그리고 고전문학을 보게 되면 고전 수필로서 허균의 호민론, 그리고 정철의 속미인고. 허균의 호민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고전 수필로서 출제 빈도수가 높지는 않아요.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이걸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차피 이런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수가 낮다라는 것은 지식형 문제가 아니라 독해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대신에 우리 정철의 속미인곡, 우리 정철의 가사작품이라고 한다면 관동별곡이라 삼미인곡 그리고 속미인곡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성어 문제가 한 문항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게 되면 지식형이 40% 정도 그리고 지문형 문제가 6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에서 표준어끼리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아,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광대뼈, 뺨이야 튀어나온 부분을 이루는 내목골의 뼈. 자, 우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광대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대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광대뼈는 표준어인데 여기를 보니까 관지뼈라는 게 나오네. 자, 지역에 따라서 관지뼈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나 관지뼈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엿반대기, 둥글넓적하게 만든 엿, 이것을 엿반대기. 그래서 엿반대기라는 말 대신에 엿자박 또 역시 표준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복수표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늑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늙은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우리 늙은이다라고 하면 어르신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 늙은이를 낮잡아서 속되게 이를 때 늑정이, 그리고 주의할 점은 늑정뱅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강이, 무릎 아래 뼈가 있는 부분, 정강이는 표준어예요. 그러나 정강다리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뗄감 또는 뗄거리는 복수표준으로서 함께 인정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광대뼈, 엿반대기 표준어죠. 1번. 그런데 정강다리는 표준어가 아니고 2번의 경우로 보면 관지뼈 그리고 늑정뱅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뗄감, 뗄거리 모두 표준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3번 들어갑니다. 정강이, 늑정이, 뗄거리에서 표준어로 되어 있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다시 여기를 보게 되면 정강다리 표준어 아니죠. 엿자박, 뗄감 해서 이런 식으로 표준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준어 같은 경우는 참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할지라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주의해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2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1번을 보게 되면 모두들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 문제형을 보면 밑줄을 딱 쳐놓고 밑줄 친 부분이 맞느냐
또는 틀리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참 고마운 문제예요. 밑줄이 쳐져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보란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보게 되면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 1번의 경우로 보면 구경만 할 뿐. 자, 기억납니까? 우리 띄어쓰기에서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대로 만큼 뿐 해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보게 되면 구경만 해서 이때의 만은 보조사입니다. 보조사의 경우는 앞말에 붙여쓰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형사형 어미 뒤에 있는 대로 만큼 뿐의 경우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의 경우 자, 띄어쓰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닫히기 밖에 더하기니에서 나오는데 닫히기 밖에에서 이때 우리 밖에가 바깥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요거 봤을 때는 떨어져 봤자 닫히기 밖에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오직 그것뿐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뿐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뒤에 연결이 될 때 보면 부정호응이 연결이 됩니다. 이럴 때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말에 붙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2시간 만. 자, 요 만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의 경우 지금 1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체언 뒤에 구경만 이때의 만은 보조사로 쓰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똑같이 많이 나오는데 의존 명사로 쓰였죠. 구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때의 만이 바로 이 시간의 경과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한다라는 것 요거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만에 2시간이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은 부재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재 중에서 나오죠. 이거 별표를 치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동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그러므로 보게 되면 근무 중, 수업 중, 회의 중, 식사 중, 수리 중, 수업 중, 통화 중, 수감 중, 운전 중, 구독 중, 임신 중 등등인데 특히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지금은 회의 중이오니 출입을 삼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무엇을 하는 동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주의를 해야 될 예외적인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보면 여기 자 의존 명사이지만 하나의 합성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붙여쓰기를 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 한밤중, 두밤중 또는 밤중, 깜깜밤중, 특히 구중이라든가 그리고 부재중, 은연중, 부지중 특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부재중이라든가 은연중 그리고 또 구중에서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 단어들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여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2번 문제에서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내비게이션, 냅킨, 비치 파라솔, 커피 폿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파는 어떤 그 자동차 용품점 이런 데 보게 되면 자, 내가 이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요런 식으로 쓴 데가 거의 반절 그리고 요런 식으로 쓰는 데가 거의 반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근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네에서 아형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 아니라 아형으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냅킨. 자, 지금 보게 되면 냅킨 이렇게 우리 그 간단한 화장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손을 닦거나 또는 음식을 먹은 뒤에 이렇게 입손질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화장지를 얘기할 때 냅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냅킨이 아니라 요거는 냅킨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외래어 표기가 맞게 되는 것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로 보게 되면 비치 파라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비치 파라솔의 요 마지막 비치. 이 비치 파라솔은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파라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해수욕장을 얘기를 하는 비치. 그러면 어말에 이 CH가 왔는데 CH는 절대로 요 치로 표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요 치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치가 아니라 비치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4번 역시 마찬가지로 커피포트. 아마 커피포트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 생활 도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밑줄 친 어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역시나 이 4번도 별표를 쳐놓고 한글 맞춤법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그 친구는 어머니의 병구안을 하느라 몸이 야위었다. 병구안. 우리 병구안이다라고 한다면 앓는 사람,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 구안이라는 단어가 한자어 구환에서 온 거 맞아요. 어원적으로 온 게 맞으나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병구안이라는 한자를 버려버렸습니다. 이걸 버리고 지금 현재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병구완 이것이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들통나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면 2번의 들통나다와 그 다음에 3번의 묵은지는 추가된 표준어예요. 추가된 표준어로서 이전에는 들통나다가 합성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통나다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함께 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들통나다와 그 다음에 들키다 함께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묵은지 같은 경우도 그냥 이 묵은 김치를 이야기를 하는 지역 방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식당에 가보세요. 묵은지, 감자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묵은지로 하는 음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묵은지도 함께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통나다 묵은지.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문득 잠깐 생각나다 할 때 이 언뜻이라는 부사가 있겠죠. 자, 보면 언뜻과 그리고 얼핏 이것은 복수 표준어예요. 언뜻, 얼핏.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펀뜻. 아마 펀뜻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일정 지역 방언이기 때문에. 할지라도 어쨌든 펀뜻은 표준어가 아니고 언뜻, 얼핏 해서 이것이 표준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보기에 밑줄 친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살짝 꼬았어요. 자, 보게 되면 서술어는 보통 단일한 용언이라는 것은 하나짜리 또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가 왔을 때, 그렇죠? 우리 체언 뒤에 이다가 온 경우로 이루어지지만 2개 이상, 바로 이 부분입니다. 2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서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용언은 서술어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보조용언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본용언 뒤에 붙어서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을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서술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보게 되면 아이가 밥을 먹어버렸다. 자, 보면 먹다와 버리다 용언이 2개가 나왔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조용언은 독립적으로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략을 해도 본래의 의미 문장에 변화가 없으면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략이 가능하면 보조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었다. 자, 아이가 밥을 여기 버렸다. 아이가 밥을 버렸다 그러면 본래의 문장과 전혀 다른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을 먹었다 해도 먹어버렸다 해서 버렸다가 없어도 독립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먹다는 본용언이고 버리다는 보조용언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생략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자, 그럼 이걸 갖다 한번 봅니다. 제가 할까요? 이거 없어도 되네. 자, 그래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내가 먹어 치워라. 자, 나머지는 내가 먹어라. 뒤에 치워라가 없어도 되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해 본용언, 드릴까 보조용언, 나머지는 내가 먹어라 본용언, 그리고 치워라는 보조용언이 됩니다. 그런데 요 3번의 경우를 잘 보게 되면 쓰레기통에 서류를 찢어서 못 찾, 자, 이거 버리다를 빼봅니다. 쓰레기통에 서류를 찢어서 못 찾겠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통에 서류를 찢었다. 그리고 그 찢은 것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돼요. 다시 쓰레기통에 서류를 찢어서 그 다음에 또 버렸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찢다와 버리다는 생략을 할 수 없어요.
둘 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소스로입니다.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면 모두들 웃어대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자, 이거를 생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굳이 대다가 없어도 되겠죠. 그러므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들어갑니다. 6번을 보게 되면 보기의 꽃잎을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의문의 변동 현상을 모두 밝힌 것을 고르시오. 자, 꽃잎. 이미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웠던 것이 여기 지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꽃이 꽃으로. 자, 치읓 받침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는지 이걸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또한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었네. 그래서 대표음이 아닌 것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보세요. 치읓이 디귿으로 피읍이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하나의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체라고도 하고 또는 대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것이 음원의 변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니까 받침 뒤에 이가 왔죠. 종성 자음 받침 뒤에 이, 여, 요, 야유가 왔을 때는 니은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꽃잎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요걸 보니까 디귿 뒤에 니은이 왔습니다. 자, 우리 그 공식 가다 본 남이 오남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이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꽃잎 해서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자음동화도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교체 현상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 꽃잎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은 딱 두 가지 교체와 그리고 첨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의문의 변동을 물어보는 문제를 보게 되면 교체 그리고 첨가, 축약, 탈락 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우리 표준 발음법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7번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의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우리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최소, 의미의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우리 조사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접사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합성어의 경우에는 어근을 분리를 하고 용언이죠. 용언의 경우에는 용언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용언도 역시 어근 그리고 또 어미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각각의 형태소로서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 요거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을 하기도 전에 이미 1번은 틀렸다는 게 나와요. 따뜻은 절대로 자립이 안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립 형태소라는 것을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존 형태소라는 것을 홀로 쓰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오늘 명사, 은 조사, 날씨 명사, 가 조사 해서 오늘은 날씨가 맑고 해서 용언의 어근과 연결음이 따뜻하다의 어근이 되겠죠. 하, 접사, 다 종결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자립 형태소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홀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봅니다. 오늘 그리고 또 날씨 그리고 자립 형태소 딱 두 개뿐이네. 자, 그러므로 자립 형태소는 오늘과 날씨 두 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 형태소를 보게 되면 우리 형식 형태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법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문법 범주라고 얘기를 하면 조사라든가 또는 어미 그리고 또 접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은 들어가죠. 그리고 가 주격조사 그리고 또 고 연결어미 그리고 하 접사 다 종결어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선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 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사이니까 형식 형태소 맞죠? 그러나 용언의 어근 그리고 이것도 용언의 어근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의존 형태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존 형태소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형식 형태소와 똑같이 바로 이 조사라든가 그리고 어미와 그리고 접사는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용언의 근이 바로 의존 형태소에 들어간다라는 것 요거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게 되면 은 들어가죠. 그리고 주격조사 그리고 용언의 근도 어디에 들어간다? 의존 형태소, 연결어미, 어근, 접사, 그리고 또 종결어미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바로 의존 형태소가 돼요. 그러면 3번의 경우를 보니까 은, 가, 고, 하,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다 의존 형태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막, 용언의 어근, 따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졌죠. 그래서 3번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실질 형태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면 체언이라든가 그리고 또 수식어과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이 용언의 근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실질 형태소로 보게 되면 오늘 들어갑니다. 날씨 그리고 용언의 어근도 실질이라 그랬죠. 막 그리고 또 따뜻 해서 딱 보니까 모두 몇 개? 4개. 자, 그러므로 형태소 분석이 모두 맞게 되어 있는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형태소 분석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용언, 특히 용언 주의하라 그랬죠. 어근과 접사, 어미 모두를 분리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밑줄 친 성어의 쓰임이 문맥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한자 성어 문제예요. 한자 성어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리고 또 하루에 서너 개씩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국어라는 거린을 동정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양지심이다 해서 나오는데 이 사양지심이라는 것은 맹자가 얘기를 했던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양지심, 자 사양할 양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즉 바로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양지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 거린을 동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측은지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퍼할 측, 슬퍼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한자 성어가 문맥에 맞지 않은 것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오수, 부동이다라는 것인데 오수니까 이건 뭐죠? 5가지 동물이란 얘기예요. 그럼 5가지 동물이 부동, 움직이지 아니하다라는 것인데 자 보면은 닭, 개, 사자, 호랑이, 고양이 자, 이 5가지 동물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럼 이제 자, 서로 견제를 합니다. 서로 견제를 하는데 누가 먼저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견제가 무너지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서로 두려워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사회 조직이 견제하는 여러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권력을 더 누리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권력에 억압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등비등하게 견제를 하면서 이끌어가겠죠. 이럴 때 바로 오수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며 오수부동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3번을 보게 되면 그는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나 나는 그가 팔면부지 8면 8가지 면으로 봐도 부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가지 면으로 본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문맥에 맞게 돼 있고 그리고 4번을 보면 한사 결단입니다. 나는 올해부터 담배를 끊을 것이라고 한사 결단을 내렸다. 한사.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그리고 이 끊는 것을 결단을 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4번도 문맥에 맞게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나오는데 요 지문이 바로 뭐냐면 허균의 호민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허균 그러면 홍길동전의 지은이다라는 것 그리고 서자 출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천하에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백성이다. 아하. 그러면 왜 백성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보면 백성은 홍수나 화재 또는 호랑이 표범보다도
더 두려워야 된다. 그럼 문맥상 딱 봤을 때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 백성들에게 야 우리 백성들은 두려워할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임금이나 또는 벼슬아치들 즉 정치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치를 할 때는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보면 그런데도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업신여기면서 가혹하게 부려먹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자 들어갑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럿이 함께 즐거워하고 늘 부하오던 것에 익숙하여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항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이 사람의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이들을 항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므로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불임을 당하니까. 자 그리고 모질게 착취를 당하여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면서도 땅에서 산출되는 것을 다 바쳐서 한없는 요구에 이바지하느라 탄식하면서 윗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원민이에요.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원민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허, 이 사람들 보면 아주 모질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탄식을 하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자취를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흘겨보다가 혹시 그때에는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소원을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 자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소원을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을 호민이라고 하는데 아하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세상에 변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이다. 호민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일의 형편을 이용할 때를 노리다가 이 팔을 떨치며 밭두렁 위에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 때가 되었다.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 원민,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원민은 모질게 착취를 당하면서 우선은 그냥 그대로 있던 사람들, 윗사람들 미워하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원민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호민이 소리를 치면 원민이 모여들고 모의하지 않고도 역시 따르고 항민들 또한 제 살 길을 찾느라 이제 창자루를 가지고 쫓아가서 무도한 놈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하, 호민이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네.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지금 딱 보니까 백성을 갖다가 바로 항민, 원민, 호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진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과 오강 때문이었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황건적의 난 때문이었다. 아하, 그럼 이건 지금 어떤 경우에요? 중국의 사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 당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 황소가 탐을 타고 일어나는데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한 뒤에야 그쳤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모직을 구면서 저만 잘 살려고 한 죄의 대가이며 호민들이 그러한 틈을 잘 이용한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딱 보니까 이거는 중국의 사례가 대시가 되어 있어요. 호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또한 중국과 다르다. 이제 우리 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이 비좁고 험하여 백성 또한 나약하고 게으르며 자라서 뛰어난 절개나 넓고 큰 기상은 없어.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 위대한 인물이 재주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쓰여지는 일도 없었지만 난리를 당해도 호민이나 사나운 병졸들이 반란을 일으켜 앞장서서 걱정거리가 되었던 적도 없었으니 그 또한 다행이었다. 아, 우리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자연이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고려시대와 같지 않다. 고려시대는 백성들에게 조사를 부과함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이익도 백성들과 함께 했었는데 장사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고 또 수입을 잘 헤아려서 지출을 할 때에 여분의 저축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상사가 있어도 조세를 추가로 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아주 좋은 시기였었네요. 고려시대가. 자 그런데 우리 조정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정이라는 것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조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선은 그렇지 아니하여 구구한 백성이면서도 신을 섬기고 윗사람을 받드는 범절을 중국과 대등하게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내는 조세가 5푼이라고 한다면 조정에 돌아오는 이익은 겨우 몇 푼이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내는 조세가 5푼이라면 조정에 5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에 들어가는 이익은 겨우 몇 푼이고 그 나머지는 간사한 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버린다. 아하, 중간에 이 백성들의 조세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탕관오리들이 되겠죠. 자, 또 관청에서는 여분의 저축이 없어서 일만 있으면 한 해에도 몇 번씩 조세를
아니 한 해에도 여러 번 계속 조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아요? 자 보면 지방의 수령들은 그것을 빙자하여 조세 부과를 빙자하여 칼질하듯이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것 또한 끝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고려 말보다 더 심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 딱 보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지방 수령들의 이 탐과 놀이로서의 그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중국의 왕조들은 호미들 때문에 망하기도 했다. 우리 사례 봤죠? 바로 이 황건적의 난이라든가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위정자들은 누구보다 호민에게 두려움을 느낀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호민에게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두 번째 문단이었죠. 우리 항민, 원민, 호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거둬들이는 조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밀줄진 기억을 가장 잘 형성한 것을 고르시오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나온 시를 외우세요. 자, 우리 밑줄친 부분이 뭐냐면 지방 수령들이 칼질하듯이 백성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면 이재현의 사리와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래비가 갈고 맺는데 밭의 벼의 기장을 다 없애버립니다. 누가? 바로 참새가. 그럼 여기서 참새는 누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탐관 오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늙은 호래비는 바로 수탈당하는 요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칼질하듯이 착취를 하는 작품 가렴주구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현의 사리와는 이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한 작품으로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한 시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품들을 이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녹초. 자, 풀은 풀이죠. 그 다음에 청강상. 청강상은 그냥 이 그 공간적 지명 이름이에요. 청강산에 굴레 벗은 말. 자, 그럼 말이 있는데 이 굴레를 벗었다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이거는 바로 이 벼슬을 갖다가 은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 해서 은퇴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청강산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때때로 머리, 그냥 이건 머리입니다. 머리를 들어서 북쪽을 향하여 우는 뜻은 석양에 제가 넘어가매 님자 그려, 님을 그리워서 우노라. 그러면 석양에 제 넘어간다. 이것은 뭐냐면 승하예요. 우리 승하라는 건 뭐죠? 임금이 죽었을 때 승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2번 작품은 임금의 승하를 애도한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 천령 높은 봉에 시연 없는 저 구루마 이영복의 작품입니다. 이영복은 우리 여러분들 개축일기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인목대비 광해군이 자기 아버지의 손주가 죽고 나서 인목대비를 서궁에 가둬버리죠. 그 인목대비 폐위에 반대를 하면서 이영복이 귀향을 가면서 지었던 작품이야. 천령 높은 봉에 시연 없는 저 구루마 고신 외로운 신하의 원루 이 눈물을 비삼아 뿌려다가 님 계신 인목대비가 계신 그 궁궐 깊은 곳에 뿌려본들 어떠리 해서 이 작품은 인목대비 폐위에 반대를 했던 이왕복의 마음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요거는 우리 안민가죠. 안민가는 19체의 한가입니다. 구물다이 살손 물생 이를 먹이 다사라. 구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을 먹여서 다스려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 때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려 할 때 나라를 디디고 알 것입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 국태민안으로서 백성을 갖다가 근본으로 다스려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들어가게 되면 다음 중 어느 예절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아보세요. 나오셨습니다. 누가 나왔다? 커피가 나왔다. 자, 그러면 나는 손님이야. 손님인데 점원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손님, 커피님이 나오셨으니 공손하게 받으세요.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부정물에는 높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커피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문상을 가서 상주에게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렇죠? 우리 문상을 갔다라고 한다면 그 상주와 슬픔을 같이 함께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굳이 상주에게 특별하게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느 예절에 맞게 표현된 것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선생님께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나를 소개를 하는데 저는 김의 김씨입니다. 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씨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성 뒤에 씨가 붙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가 붙는 게 있는데 이 씨는 바로 타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성을 얘기할 땐 씨가 붙고 그리고 가를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자신의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 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는 송가이고 저분은 송씨이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성을 얘기할 때는 가.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김의 김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4번에 보면 평사원이 부장에게 이르기를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압존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서술어에 높임서라 말하면 시를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어에. 그러므로 하였다. 총무과장님 높여야 되겠죠. 그러므로 높임서라 말하면 시를 집어넣게 되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들어갑니다. 요 문제는 뭐랄까 아주 그냥 기초적이에요. 알고 보면 자 들어갑니다. 보기의 설명에 대한 사례로서 활용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나오는데 우리 안울림의 예사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별이 되고 자 그러면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된소리는 예사소리에 비해서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 거센소리는 된소리나 예사소리에 비해서 더 크고 거친 느낌에서 요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우리 의문동 공부를 할 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어떻게 구별을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네. 느낌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 미묘한 어감,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음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느낌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라는 것은 두 단어가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인데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약간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의 경우로 보게 되면 얼음이 단단하다. 근육이 탄탄하다. 둘 다 뭐예요? 둘 다 뭐 이렇게 딱딱하다는 이런 느낌이 될 텐데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됐죠? 두 개는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길은 깜깜하다. 창문을 열고 캄캄한 밖을 향하여. 역시 이 두 단어도 무슨 뜻이야? 어둡다는 뜻이죠. 근데 어두운데 깜깜하다, 캄캄하다. 된소리와 거센소리 같은 뜻입니다. 역시 어감의 차이. 그리고 3번의 경우를 보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관습을 좇는 것이 좋다. 자, 좇다가 나오게 되고 어머니는 아들을 쫓아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것도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미묘한 어감의 차이로 구별을 한다는 것은 뜻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좀 다르다 뿐인데 문제는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 좇다와 쫓다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좇다의 경우는 목표, 이상, 행복,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다. 그래서 명예를 좇다, 유언을 좇다, 의견을 좇다, 이론이나 학설을 좇다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나 쫓다의 경우는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들을 쫓아서 자 물리적으로 가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어감의 차이가 아니고 전혀 다른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을 보게 되면 감나무에 잘 익은 발간 감 그리고 빨간 단풍 기본형을 보면 밝같아 빨갛다 역시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고르로서 미묘한 어감의 차이로 구별을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3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방법으로 만든 글자가 포함된 것을 고르시오. 합용병서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병서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병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성의 자음입니다. 우리 자음을
갈바, 가로로 붙여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병서법을 보게 되면 각자병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합용병서라는 것이 있는데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을 갈바 쓰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된소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합용병서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자음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겹자음이 되겠죠. 비읍 시옷이라든가 비읍 디귿 기역이라든가. 그러므로 합용병서를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럼 1번을 보면 이응, 랄, 입시올, sorry 아래 늦었으면 그러면 sorry 쓰면 요거는 뭐가 돼요? 바로 각자병서네. 그리고 입시을 가베야반 소리에서 반 이거는 순경음이에요. 우리 순경음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병서법이 아니라 연서법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사람마다 해여 보니까 이응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역시 각자 병서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을 보면 날로 숨에 자 겹자음 보입니다. 뼈난 귀하고자 할 따에도 보면 역시 겹자음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합용병서가 쓰인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고전문법에 있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서법 그리고 각자병서 합용병서 등 요 글자 운용법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다음 글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예로 들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논지 전개입니다. 자 보면 우리는 재산이나 교양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차이가 있음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다. 자 재산이나 교양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시장바닥 또는 탄광이라든가 또는 은행원들이 주고받는 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보니까 신분상 차이를 계급적 차이라 하고 사회 언어학에서는 계급적 차이가 언어적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한다라는 것은 계급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차이 이걸 고르면 되겠네요. 우리 국어는 뭐 높임법이 발달했다라든가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계급사회,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쓰는 표현이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를 찾으라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사지라 사고 싶다 하신데 구이가 니라사대 대궐에 보내잡아 부척이 부처님께 바칠 꽃이라 못하리라 선혜가 니라사대 500은 돈으로 5줄기를 사지라 사고 싶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계급적 차이 전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거는 아니고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옥 밖으로 봉사 하나가 지나간대 서울봉사 같을진데 문수하오 외련만은 문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 운을 친다라는 것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하고 외련만은 시골 봉사이기 때문에 문복하오하고 외면 지나간다. 아하, 서울 봉사라고 한다면 문수하오 그리고 지방 봉사, 시골 봉사라고 한다면 문복하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계급적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지역적 차이가 되겠네요. 지역적 차이에 의한 언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답이 아니고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 우스운 자식 다 먹었다. 얻어먹는 비런방인 녀석이 반말짓거리가 웬일이고 길을 가다가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이 반말을 했나 봐요. 저런 녀석은 군중을 알게 혀를 숨 빼지 빨까 보다. 혀를 그냥 싹 뽑아버릴까 보다. 여기도 계급적 차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면 밥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라고 밥상을 치솟소. 이 장면은 지금 흥부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놀부가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 흥부가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흥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형님이 오셨지. 밥상을 거나하게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부는 이 시기와 질투에 따라서 그 밥상을 발로 딱 차버렸어요. 그러니 흥부가 이르기를 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 치셨소. 밥이라는 것이 자 나라. 이때 나라라고 한다면 임금님을 이야기를 하겠죠. 똑같이 밥인데 임금님이 오를 때는 뭐라고 하느냐? 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양반이 잡수시면 진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인이 먹으면 또는 제배가 먹으면 이때는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 진매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똑같은 밥인데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네. 임금이 먹으면 수라요. 양반이 먹을 때는 진지. 하인이나 제배가 먹을 때는 그냥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쓰는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기 글에 나와 있는 계급적 차이가 결과적으로 언어적 차이로 이어진다라는 이 글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15번을 보게 되면 다음 글에서 역사 연구를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글을 많이 읽다 보게 되면 문제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글의 서두에는 대다수가 화제가 나오고 그리고 글의 끝부분에는 어떤 필자의 주장이라든가 또는 결론, 강조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역사라는 학문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내거나 그 사실을 수직 기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건 역사인데 과거의 일을 수직 기록하는 것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집 기록하는 것 외에 다시 필요한 게 뭔가가 더 있다는 뜻이네. 그게 바로 뭘까요? 물론 그런 자료의 발굴과 수집도 출발점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학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식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에 도움을 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 역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한 역사적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아하, 이거네.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을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자, 보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즉 해석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교훈을 이끌어내 현재의 삶에 이바지하는 것이 역사학의 본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인과관계 접속어죠. 우리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그 뒤에가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관점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정립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올바른 시각을 지녔을 때 자, 앞부분에서 분명히 역사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해석을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죠. 뭔가 올바른 시각을 지니고 있었을 때 역사적 사실에 올바른 인식도 가능하다. 올바른 시각이 있어야만이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발전적인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올바른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6번 들어갑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문학사죠. 다음 중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최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자, 레디메이드 인생은 1930년대에 있어서 지식인의 고뇌를 나타냈던 작품이죠. 레디메이드, 레디 기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이란 얘기인데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왔던 이 지식인이 이 현실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레디메이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제시대 지주이자 고리 대금업자인 윤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의 가족의 부정적인 면모, 즉 친일파, 부정적인 인물인 윤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적 면을 근무함으로써 당시의 부정적 인물을 풍자적으로 그렸던 작품은 레디메이드가 아니고 우리 윤직원 영가 그럼 뭘 얘기를 하죠? 이거는 바로 태평천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태평천화는 많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 작품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볼까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나환자 수용, 공간, 수용들을 배경으로 한 것, 그리고 손창섭의 잉여인간, 6.25 전쟁 이후 잉여라는 것은 남아 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전후소설, 그리고 강경의 인간 문제, 1930년대에 있어서 농촌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여성 작품으로서 최고의 1930년대 사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죠. 쉽게 쓰여진 시. 자, 여러분들 뭐 많이 봤던 작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창밖에 비가 내려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비 또는 눈이라든가 바람 이런 것들 좋아하는 기호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긴 하지만 문학에서 보통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아하, 그럼 여기서 육첩방, 즉 지금 현재 시적 화제는 어디에 있다? 일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의 이 밤비는 어떤 쓸쓸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첩방, 남의 나라, 일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이 부정적인
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천명, 하늘의 명이다라는 것인데 왜 슬플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잖아? 식민지잖아? 그러므로 그 식민치하의 아픔을 그대로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를 적어볼까요? 땀내 포근이 담긴 회의 학부 봉투를 받아들어서 대학 노트를 끼고 나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이거는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본에 이제 유학 중에 지었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학 공부를 하는데 과연 일본 대학에서 그 교수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 너희들 조선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저항운동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식민지 상태의 우리 조선과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가치하고 그리고 또 바로 이 무의미한 교육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얼 봐라 이렇게 홀로 침전을 하는 것일까? 침전, 밑으로 가라앉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창밖에 밤비가 솟살거리는데 이제 윤동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이라도 내몰고 우리 시에서 보면 불, 아침, 봄, 무지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등불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독립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노력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내몰자 그랬으니까 이거는 바로 이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로 이제 어떻게 된다? 어둠을 내몰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시대처럼 올 아침은 언제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독립을 이야기를 하겠죠. 독립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눈물과 이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어떤 독립에 대한 염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17번 한번 봅시다. 이 시에서 시적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진실한 삶의 자살을 추구하는 인물이죠. 일제치하 고뇌하는 인물입니다. 자기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성찰로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록 부족하지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이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내몰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자신을 반성을 하고 이 순수한 정신력의 소유자 다 윤동주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4번을 보면 자신이 시인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후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인으로서 시를 써야 되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라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인이 된 그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밑줄 친 부분은 뭐였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 그러면 등불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노력을 의미하고 어둠은 암울한 현실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의 의미가 되겠죠.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밝히다라는 것은 분열된 자아를 내면을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밀어요. 그러므로 이때 밝히다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노력과 그리고 또 의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독립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어의 의미가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에서 딱 나오게 되는데 와우.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자, 우리 현대어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맺힌 일이 있어이다. 자,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내가 님의 얼굴을 아는데 그 물 같은 얼굴이란 얘기는 굉장히 연약한 얼굴이란 얘기입니다. 편하실 적이 몇 날 읽고 춘한 고열은 어때하고 봄의 그 추위와 그 열은 또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과 겨울은 또 누가 뉘라서 님을 모셨난고 죽조반 죽과 아침밥 그리고 조석 아침 저녁밥을 여기서 매라는 것은 임금이 먹는 식사를 얘기를 하죠.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자시는지 아이고 우리 멀리 떨어진 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니 님의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날이 다 지나갔어요. 내일이나 혹시라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강철에 혼자 서서 디는 해 떨어진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처럼 찬 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반벽청 등 벽의 중간쯤에 등을 걸었는데 누굴 위하여 발간난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정은든 넉진이라는 것은 기운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그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요.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그 꿈속에서 만난 님에게 실컷 하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마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모기조차 메어하니 오전된 방정 맞은 닭소리가 잠은 또 어찌하여 나의 깨우던가. 그러니까 꿈속에서 님을 만나고자 했더니 이 꿈속에서 어떻게 했다? 이 닭소리가 아니지. 꿈속에서 님을 만나서 말하고 하고자 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방정 맞은 닭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깼습니다. 꿈에서조차 님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 다시 어와 허서로구나. 이 님 어디 가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자, 어여쁜 그림자는 나의 그림자인데 우리 어여쁘다 이때 당시 무슨 뜻이죠? 불쌍하다의 뜻이죠.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따라보는구나. 차라리 쉬어디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 낙월. 자, 떨어지는 달빛이 되어서 님 겨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하니 각시님 다리약하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그럼 이거 대화처로 돼 있네. 자, 이 작품은 바로 정철의 작품이죠. 정철의 이 유배 가사 작품으로서 감녀와 을려의 대화처로 돼 있는 송미인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나는 쉬어디어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라고 하니 각스님 다른 그렇고 구준비나 되소서. 그러면 낙월과 구준비의 차이점은 뭘까요? 나 죽어서 님 계신 데 가서 달빛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달빛은 그렇고 구준비나 되라는 것은 구준비, 눈물의 의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워하고 슬퍼한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월은 바로 이 소극적 애정 표현이라고 한다면 구준비는 훨씬 더 이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면 서정저자는 님을 이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워합니다. 2번 한자성어나 고사 인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보면 정철의 작품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중에서 이 김만중은 특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그래서 요 송미인곡을 갖다가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구성은 대화체인 삼위인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체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송미인곡입니다. 그리고 삼위인곡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독백체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정반대로 되어 있네. 이 작품은 대화체로 이루어진 송미인곡이 됩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그 다음에 또 4번을 보면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주어서 어디 나와요? 낙월과 구준비가 나오죠. 그래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올바른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지문,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고 계시죠? 자, 보게 되면 밑줄 친 시어 중에서 상징적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자, 보면 이 구절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임금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님이 그리워서 그 올라가니 구름은 가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이냐.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싶은데 어디에 계세요? 한양에 계시겠지? 궁궐에 있겠지? 그런데 구름은 물론이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산 전체가 이렇게 어두운데 1월을 어디 보며.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1월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1월은 누굴 나타내냐? 임금을 나타내고 1월을 보고 싶지만 구름은 물론이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이냐. 자, 그리고 또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그럼 백길, 배로 가는 길을 한번 볼까요? 봤더니 바람은 또 불어요. 그리고 또 물결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물결은 밑줄이 쳐져 있지 않지만 물결까지 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안개, 물결, 바람은 내가 임금을 보지 못하도록 중간에 바로 이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뭐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신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는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1월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싶은 임금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임금과 나 사이에 있어서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또 다 풀었으니까 오답 정리,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맞춤법 기억을 하라 그랬죠. 병구안이라든가 또는 묵은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의문의 변동,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띄어쓰기,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이 띄어쓰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운용법, 합용병서, 각자병서, 연서법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오늘 이번 회차에서 봤던 작품을 보니까 송미인공,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또 이재현의 사리와 이르기까지 해서 이 작품들. 호민로는 출제 빈도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랬죠. 어쨌든 얘는 고전수필이라 할지라도 그냥 독해 유형이에요.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 문제들인데 송미인곡이라든가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이재현의 사리와까지 해서 이런 문학 작품들은 꼭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제가 한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 문제풀이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이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한번 볼까요? 하나의 문제가 닫히면 또 다른 문제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공부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 책을 보고 한 번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겠죠. 한 번으로 봐도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그래도 부족하네?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학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하는 행위,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